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중국에서 못 살겠다. 탈중국 행렬 가운데 휘청거리는 중국 경제. 한국이 확인사살한 상황. 최근 중국 최고 부자 반열에 오른 틱톡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이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중국 경제 매체인 베이커제경에 따르면 장이밍은 바이트댄스 관계사인 베이징 시티하우 인터넷 기술의 법정 대표에서 물러났고 모든 사내 이사직도 사임하면서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발을 뺐는데요. 그러나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어 시진핑의 기업 탄압에 의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이밍은 글로벌 서비스인 틱톡과 중국 서비스인 더우인의 동시 성공으로 중국 최고의 청년 보호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인물입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실시간 세계보호 정보에 따르면 장이밍의 현재 지산은 450억 달러, 약 54조 원으로 생수업체, 농부산 취한 창업자인 중산산, CATL 창업자 정유친, 텐센트 창업자 마와통에 이은 4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부산 취한 CATL, 텐센트와는 달리 바이트댄스는 비상장사로 현재 세계 최고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는 이 회사의 상장이 이뤄진다며 장이밍은 단숨에 중국 최고 부호로 등극할 가능성도 작지 않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돌연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맺어야 한다는 사람은 최소 시진핑 친인척 장이밍에 앞서 황정 핀더더 창업자도 작년 퇴진과 함께 주식 의결권까지 완전히 반납하면서 지배주주 권리마저 포기했는데요. 핀더더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죠. 작년 9월에는 알리바바와 더불어 중국의 양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동 창업자인 류창동 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콰이쇼우의 수아 최고 경영자도 작년 10월 돌연 CEO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중국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설화 사건을 계기로 2019년 말부터 자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이처럼 젊은 중국 인터넷 기업 창업자들이 사퇴하거나 경영 일선에서 후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마윈은 엔트그룹의 상장이 취소된 것은 물론 알리바바가 반독점 혐의로 3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그가 설립한 후판 대학은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데 이어 간판까지 사라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압박과 연관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전문가인 리청둥은 로이터 통신에 당 지도부는 재산이 급증한 신흥부자들의 영향력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의 요구에 모든 면에서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0일 중국의 기업 규제 물결이 마오쩌둥의 원조 사회주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말을 듣지 않는 기업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직접 돈의 흐름을 지배하고 민간 기업의 이윤 창출을 엄격히 제어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보도에서는 시진핑은 중국이 서구식 자본주의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였는데 즉 시진핑의 생각은 민간 자본이 거대해질수록 공산당의 정통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에 언론은 시진핑이 이러한 자본 단속에 나서면서 공산당의 기반인 노동계급과 농촌 빈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으나 그 반대로 중국 부자들의 탈중국 행렬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지금이라도 튀어야지 말년에 인체가 신비해질 순 없잖아. 중국 후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중국 부자들의 60%가 이민을 신청했거나 계획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한 작년에는 중국인 부자 500명이 은밀히 동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로 국적을 바꾼 사실도 적발되었는데 여기에는 중국 여성 가운데 최고 부자도 있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 비구이 위안의 재벌 2세인 양후이에는 포브스 선정 재산 34조로 전 세계 여성 중 6위이자 아시아 최대 여성 갑부입니다. 중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데 중국 부자들이 중국 내에서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외 도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것이 이들의 큰 죄겠죠. 또한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소호차이나의 판스의 회장도 탈중국 행보를 보이면서 당국이 초비상을 선언했는데요. 소호차이나는 베이징과 상하이 곳곳에 서구식의 세련된 디자인의 오피스 빌딩을 세우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공산당 규제 강화 속 본토 부동산을 내다 팔아 해외로 자산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당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소호차이나가 세계적인 투자그룹 블랙스톤의 매각을 제의한 것인데요. 이는 결국 중국 정부에 의해 무산되었고 판스이는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판스이의 아들 판루이는 지난해 중국 인도 군대가 충돌을 빚었을 당시 SNS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비방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집에 수배령까지 내려졌는데 그는 웨이보 댓글로 적어도 한 부대가 인도에서 생매장됐다는데 천장할 기회는 없는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천장할 기회가 없다는 건 장례식 치를 기회도 없다는 것으로 특히 천장이 티베트 쪽들이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장례 방식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은 후 독수리에게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 군인 폄하 거기에 티베트 문화까지 중국인이 발작을 일으킬 만한 모든 요소들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문제였죠. 이밖에 판스이 회장의 절친으로 잘 알려진 중국 또 다른 부동산 재벌 런즈창은 지난해 시진핑은 광대라는 글을 올렸다 팩트포킹죄로 징역 18년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18년이라 시진핑스럽네요. 이에 당연히 판 회장도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판스이는 시진핑이라면
학을 뗄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에 새해부터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도 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에 중국 경제는 더욱 얼어붙고 있는데요. 세계 1위 카메라 제조업체인 캐논은 1월 12일 광둥성 주하이 카메라 공장 철수를 발표했는데 한때 1만 명이 넘는 직원은 현재 10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주가 보니 탈중국은 과학이네. 이틀 뒤인 1월 14일에는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텐진 자동 변속기 공장, 중국 이치 자동차와 합작으로 세운 연산 30만 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죠. 사실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철수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졌고 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의 기술을 베낀 중국 기업들의 돈 없는 폐악질로 경영 환경이 갈수록 나빠졌죠. 이런 상황 가운데 전 세계에서 탈중국을 가장 잘하고 있고 또 탈중국으로 인해 가장 큰 기회를 얻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미국 CNN의 보도에서 서구권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탈출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롯데,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은 그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흔히 한국의 본격적 탈중국 행렬은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할 땅을 제공한 롯데는 중국 전역에서 보이콧에 직면했으며 정부가 위생기준 미흡이라는 트집을 잡아 전국의 롯데마트 매장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등도 미국과 정치적 군사적으로 동맹이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커서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데요. 캐나다는 지난해 말 미국의 요청으로 멍환자오 화웨이 테크놀로지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를 구속하고 나서 육류 수출이 금지당하는 등 중국으로부터 온갖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컨트롤 리스크 그룹의 앤드루 기홀름 이사는 한국 기업의 2017년 이후 일어났던 모든 문제는 비록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이었다며 한국 기업들은 지금 다른 세계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보다 2년 앞서 탈중국을 시작하게 됐고 결국 새로운 대안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국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문 닫으면서 베트남과 인도를 통해 공급망을 구축했으며 최근에는 미국 텍사스주에 20조 원, 평택 P3 공장에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완벽한 탈중국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 시티 대학의 줄리앙 체이스 법학과 교수는 한국은 대중국 경제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에 초기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을 보라. 반도체 배터리 분야 등 첨단 먹거리 산업에서 세계 탑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중국과 더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기술 인력 유출로 위기를 맞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고려대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탈세계화 흐름에 주목하는 가운데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며 탈세계화는 탈중국화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인 아세안으로 이전될 수 있지만 기술 중심 산업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에겐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폐악질에 질려버린 세계 유수의 첨단 기업들과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죠. 특히 영국 경제 싱크탱크 경제혁신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제임스 칼버레이트는 지리적 요인으로 중국의 가장 큰 경제적 영향을 받는 한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경제를 붕괴시킬 가장 강력한 칼을 쥐고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최근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랫폼 사업을 규제하고 제조업 비중을 늘리는 탈허양식 정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수요가 필수적이고 그 키는 한국이 쥐고 있죠. 박재근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은 반도체 부족이 결국 자동차, PC, 스마트폰 등 국가의 기반 산업인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세계 전체 반도체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중국 국내에서의 조달 비용은 약 15.9%에 그칩니다. 그 15.9% 중에서도 중국의 본사를 둔 자국 회사가 만든 건 5.9%에 불과하죠. 중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은 약 956억 달러의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했는데 이 중 한국에서 수입한 양은 448억 달러로 절반에 가까운 46.9%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 한국 반도체가 가진 힘을 무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죠. 그 혹독한 사드 보복에도 반도체는 끄떡없었고 지금은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전 세계가 수급에 안달난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현무탄도 미사일만큼이나 강력한 치명 무기가 반도체이죠. 더구나 삼성전자는 올해 3나노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중국은 수십조 원을 들여 겨우 28나노 양산을 시작했으며 그 기업들마저도 파산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어 기술 초격차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마리오 모랄레스 IDC 부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첨단보다 여전히 4세대 이상 뒤쳐졌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대만 등 선두와 경쟁하기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분석하는 상황입니다. 뒤따라오려다 지 발꿈치에 걸려 자빠지는 중국에게 한마디 하고 마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반대하면 중국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